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끔찍한 벌레 한 마리로 변해 있는 것을 침대 속에서 발견했다. 그의 등은 매우 딱딱한 가피로 덮여 있었고 아래로는 활처럼 불룩한 거북등 무늬의 배가 보였다. 불룩한 배 위에는 이불이 간신히 덮여 있었는데 곧 미끄러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그는 기가 막혔다. 굵직한 두 다리가 있던 자리에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건 정말 꿈이 아니었다. 그의 방은 좀 비좁은 듯 했지만 그에게 익숙한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따로따로 묶은 옷감 견본이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의 벽에는 번쩍거리는 금색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어느 잡지 화보에서 오려낸 예쁜 여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털 모자와 털 목도리로 잔뜩 멋을 부린 여자가 꼿꼿이 앉은 채로 두 팔을 덮고 있는 털토시를 보는 사람의 눈앞에 쳐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회색빛을 띤 하늘은 왠지 음산해 보였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날씨마저 가라앉아서 기분까지 한껏 우울해지는 듯했다. 잠을 좀 더 자고 나면 그동안의 쓸데없는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자세로 눕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를 써서 오른쪽으로 누우려고 해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이내 벌렁 나자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곤 했다. 오른쪽으로 누우려는 시도를 아마 100번은 더 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이상한 모습으로 허우적거리는 발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옆구리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통증까지 느껴져서 오른쪽으로 누우려는 시도를 그만둬 버렸다. 제기를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했을까? 외무사원인 그는 날마다 출장을 다녀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늘 열차 시간이나 사고 위험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규칙하고 질이 낮은 식사며 낯선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만남으로 항상 긴장해야만 했다. 정말 지긋지긋해. 빌어먹을 것. 될 대로 되라지. 그는 배 위가 약간 간지럽게 느껴져서 머리를 좀 더 쳐들 수 있도록 들어누운 채 등허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 올렸다. 드디어 가려운 곳을 알아냈는데 그곳에 자그마한 흰 점이 잔뜩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한쪽 다리로 그곳을 만져보려다가 이내 그 다리를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전신에 차가운 소름이 쫙 끼쳤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조금 전의 자세로 다시 벌렁 낮아빠지면서 잠을 좀 더 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건 진짜 고역이야. 사람은 무엇보다도 잠을 충분히 자야 되거든. 다른 외무사원들은 마치 출입이 금지된 이슬람계 규방의 여자들처럼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때야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일이 많았거든. 아마도 내가 그들처럼 행동했다가는 사장한테 미움을 받아 당장 쫓겨나고 말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누가 알겠어. 내가 지금껏 부모님을 위해 꾹 참아왔지만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장한테 사표를 내밀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모두 털어놓았을 거야. 그러면 분명히 책상 위에 앉아있던 사장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상 위에 올라앉아 사원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괴상한 버릇임에 틀림없어. 게다가 귀가 어두운 사장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고 말이야. 그래도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야. 내가 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빚을 전부 다 갚으려면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일을 기어코 해내고 말 거야.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난 사장과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저러나 열차가 5시에 떠나는데 얼른 일어나야겠다. 그레고르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시계를 쳐다보며 외쳤다. 하느님 맙소사! 벌써 6시 반이 넘었다. 시계 초침은 쉬지 않고 전진해서 6시 45분이 다 되어 갔다. 그런데 자명종 소리가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 바라보니 시계는 4시에 울리도록 맞춰져 있었다. 자명종은 분명 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시계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가구들을 뒤흔들 정도로 울려대는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자,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음 열차는 7시에 떠난다. 앞으로 15분. 열차 시간에 맞추려면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옷감 견본들도 아직 꾸려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았다. 설사 열차를 탈 수 있다 하더라도 벼락치듯 쏟아지는 사장의 꾸지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급사가 5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리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미 사장에게 보고해버렸을 테니까. 줏대없고 아첨 잘하는 급사는 인정사정 없는 사장의 충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만약 아프다고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도리어 그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했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몸이 아파서 늦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장은 의료보험 담당 의사를 데리고 들이닥치거나 그레고르의 부모님한테까지 게으른 아들에 대해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다고 변명하더라도 사장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우기면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단지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 의사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오랜 시간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건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나 시장했다. 그가 아직 침대를 떠나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시간은 6시 45분에 접어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침대 머리 쪽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너 왜 아직 출발하지 않니? 어머니였다. 아,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자신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는데 마치 밑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신음에 가까운 소리와 섞여 있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단어 자체를 똑똑하게 발음했지만 이내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여운 자체가 흐려지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이 모든 것을 세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예, 예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로 된 문이 사이에 있어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다. 그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안심했는지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렇게 주고받은 간단한 대화로 인해 벌써 출발했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서 꾸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다. 곧이어 이번에는 아버지가 옆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무슨 일 있니?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이 없자 잠시 후에 아버지는 재촉하듯이 굵직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그러자 이번엔 다른 쪽 문에서 누이 동생 그레테가 낮은 목소리로 애타게 불렀다. 오빠, 어디 아파?
뭐 줄까? 그레고르는 가능한 이상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양쪽 문을 향해 띄엄띄엄 대답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누이 그레테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소곤거렸다. 오빠, 제발 문 좀 열어봐. 그렇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출장 다니면서 생긴 습관, 다시 말하면 집에서도 밤이 되면 모든 문을 꼭꼭 잠가버리는 자신의 용의주도한 습관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여기기까지 했다. 그레고르는 진작부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은 다음 우선 아침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일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 속에서 아무리 우물쭈물해봤자 별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면 가벼운 고통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음을 이내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의 공상도 문제를 푸는 어떤 실마리가 되어주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했기 때문인지 사뭇 긴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변한 것은 여행을 자주 하는 외무사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증상 때문이며 그것은 만성 피로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침대 시트를 밀어젖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숨을 쉬면서 배를 조금 불리기만 하면 침대 시트가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어려웠다. 그의 몸체가 너무나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팔과 손을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팔과 손이 다 없어진 지금 그의 가느다란 다리들은 제멋대로 얽혀서 수선스럽게 움직일 뿐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전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면 가벼운 고통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음을 이내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의 공상도 문제를 푸는 어떤 실마리가 되어주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했기 때문인지 사뭇 긴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변한 것은 여행을 자주 하는 외무사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증상 때문이며 그것은 만성 피로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침대 시트를 밀어젖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숨을 쉬면서 배를 조금 불리기만 하면 침대 시트가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어려웠다. 그의 몸체가 너무나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팔과 손을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팔과 손이 다 없어진 지금 그의 가느다란 다리들은 제멋대로 얽혀서 수선스럽게 움직일 뿐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발 하나를 구부리려고 하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쭉 뻗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리 하나를 간신히 구부리면 이번에는 다른 발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었다. 아무 할 일 없이 침대 속에 누워있지는 말자. 침대 속에서 우물쭈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 않은가. 그레고르는 스스로를 달래듯이 혼잣말을 했다. 그는 먼저 하반신을 움직여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하반신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었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작이 무척 느려졌다. 화가 치민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정없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런데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 옆으로 틀어지면서 침대 다리에 부딪혀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가 너무나 화끈거리면서 아픈 것을 보고 하반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그레고르는 우선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조심스레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쉬웠다. 큰 벌레가 되어버린 그의 몸통 넓이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몸통 전체는 결국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었다. 그러나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인 허공으로 내미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간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런 자세로 머리를 침대 밖으로 내밀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칠지도 모를 일이지 않는가. 그레고르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궁리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차라리 침대 속에 그냥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애를 써서 전과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그의 다리가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얽혀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눈에 들어오자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절대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더 이상 침대 속에 우물쭈물 누워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침대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며 어쨌든 일어나 보자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냉정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두고는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좁은 도로를 온통 뒤덮은 자욱한 아침 안개만 보일 뿐 어떤 위안이나 밝은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벌써 7시야. 7시인데 아직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가? 그는 다시 종을 치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레고르는 잠시 동안 가볍게 숨을 쉬면서 마치 현실적이며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듯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누운 채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일어나야겠다. 너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장에 올지도 모른다. 매장은 7시 전에 열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으며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썼다. 이런 식으로 침대 밖으로 빠져나오면 침대에서 떨어지더라도 머리를 조심해서 위로 올리기만 하면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은 마치 무슨 가피처럼 딱딱해서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나면 문들이 다 닫혀 있다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 염려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시도해 보아야 할 일이었다. 그레고르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놀이처럼 재미있게 느껴졌다. 마냥 누운 채로 좌우로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힘센 사람 2명.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 그들이 팔을 그의 등허리 밑으로 밀어넣으면 몸을 쳐들고 허리를 구부려서 자기 몸을 침대 밖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엔 자기가 마루 위에서 몸을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조금만 참아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몸의 무게가 방바닥으로 쏠려 조그만 다리들이 재구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때는 문들이 잠겨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과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웃음으로 인해 몸이 크게 흔들려 그는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마지막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몸이 빳빳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작은 발들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그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레고르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녀 안나가 둔탁한 걸음으로 저벅저벅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인사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회사의 지배인이었다. 그레고르는 조금만 직무의 태만 해도 크게 의심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직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불량스럽단 말인가?
그들 가운데는 단지 아침 두서너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미쳐버리거나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질 만큼 충실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사실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그레고르의 형편을 알아보려면 사환을 보내도 충분할 것이다. 만약 그런 조사가 진짜로 필요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지배인이 직접 찾아와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일의 조사를 지배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 죄도 없는 식구들한테 알려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단단히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지는 않았다. 등도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어서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조심해서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화도 나고 너무나 아프기도 해서 머리를 돌리고 양탄자에 비벼댔다. 저 방에서 뭔가가 떨어졌나 봅니다.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해보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상상에 대해 대답이라도 하듯 옆방에서 지배인이 발에 힘을 주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애남의 구두소리를 냈다. 오른편 옆방에서는 그레고르에게 지배인이 찾아온 사실을 알리려고 누이 동생 그레테가 나직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지배인이 오셨어. 알았어. 그레고르가 알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레테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레고르야! 이번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께서 오셨는데 네가 오늘 아침 열차로 출장을 왜 떠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보다도 지배인께서 개인적으로 너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니 방문 좀 열어라. 방 안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인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실 거다. 여보게 그레고리,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그 사이에 지배인이 끼어들어 친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레고리가 몸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문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변명하듯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열차를 놓칠 리가 없어요. 쟤는 업무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퇴근 후에 한 번도 밖에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도리어 속상했답니다. 제가 벌써 일주일간이나 시내에 와 있으면서도 매일 저녁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우리랑 같이 둘러앉아 한쪽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열차 시간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다른 일이라고는 심심풀이로 하는 목공일 뿐이에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2, 3일 만에 조그마한 사진틀을 짰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지배인님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쪽 방에 걸려 있답니다.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무엇보다도 지배인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네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크레고르가 방문을 열 기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입니다. 아침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한 게 틀림없어요. 곧 나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하면서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대수로운 일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간에 웬만큼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웬만한 건 그냥 참고 이겨내야죠. 지배인께서 들어가셔도 괜찮겠니? 아버지는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묻고는 또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대답했다. 왼쪽 방에서는 숨 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그레테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레테는 이제 막 일어나서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는 걸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배인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일까? 내가 직장을 잃을까봐 그러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사장이 옛날 빚을 독촉할지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 것들은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레고르는 아직 여기 이렇게 있을 뿐더러 결코 부모를 저버릴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일조차 없지 않은가. 그레고르는 잠시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로 변해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배인을 그의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에라도 쉽사리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신뢰 때문에 그레고르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울며 불며 지배인에게 매달려 귀찮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흐리멍텅하면서도 애매한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잠자군! 드디어 지배인이 약간 언성을 높여 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네 아니오 하는 대답만으로 자네 부모를 괴롭히면서 걱정을 끼치고 있는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지금 자네는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직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나는 지금 자네 부모와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겠네.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게.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제 보니 자네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군.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자네가 늦은 이유를 묻기에 내 나름대로 사장님께 그럴듯하게 설명해주고 왔는데 말이야. 사실 사장님은 얼마 전에 자네에게 맡긴 결제 대금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 그래서 그건 자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사코 자네를 옹호했단 말이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자네를 위해서 변명해줄 마음이 싹 가시는군. 그리고 덧붙이자면 자네의 지위는 결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닐세.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단둘이서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자네가 내 시간을 이렇게 헛되게 낭비하게 하고 있으니 이제는 자네 부모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 지난 몇 주 동안의 자네 근무 성적은 사실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네. 물론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시기는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런가 잠자군? 지배인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이제 곧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막 침대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상태가 좋지 않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벼랑간 이렇게 몸이 아프다니 저도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녁에 뭔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저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픈 것은 따로 쉬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배인님,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금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은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비난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배인님은 제가 발송한 최근의 주문서를 아직 보지 못한 모양인데요. 아무튼 8시 열차로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좀 납니다. 지배인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저도 곧 나가겠습니다. 사장님께도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레고르는 변명을 한답시고 한참 늘어놓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미 침대에서 여러 번 연습해서인지 옷장 쪽으로 쉽사리 다가간 그는 옷장에 의지하여 바로 서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사실 그는 방문을 열고 지배인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직접 이야기하려 했다. 그렇게도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이 변한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얼굴이 될까를 상상도 해보았다. 만약 그들이 놀라서 기절초풍하는 얼굴을 한다면 그레고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잠자코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흥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바삐 서두르면 8시 열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레고르는 처음엔 몇 번이나 반들반들한 옷장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마침내는 몸을 뒤흔들며 꼿꼿이 일어설 수 있었다. 하반신이 불에 댄 듯이 아팠으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레고르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몸을 던져 의자 등받이를 조그맣고 가느다란 발들로 꼭 움켜잡았다. 그리하여 몸의 중심을 잡은 그는 이내 조용해졌으며 지배인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모두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를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배인이 그의 부모에게 물어보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레고르의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목청을 높였다. 틀림없이 저 애는 몸이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레테, 그렇지? 네. 옆방에서 그레테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빨리 의사를 불러와라.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픈 모양이야. 빨리 의사를 불러와. 너 지금 그레고르가 얘기한 것을 들었니? 그건 분명히 무슨 동물 소리 같았어요. 어머니의 큰 목소리에 비해 매우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배인이 말했다. 그러자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부엌에다 대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얘 안나야, 어서 가서 열쇠 따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소녀는 치마에서 휙 소리가 나도록 빠른 동작으로 달려나갔다. 도대체 그레테는 어떻게 그리 빨리 옷을 갈아입었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커다란 불행이 닥친 집에서 을에 그렇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달려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사실 자기로서는 전보다는 많이 똑똑해졌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귀에 익은 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그레고르를 구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레테와 안나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것은 그레고르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처럼 느껴졌고 의사뿐만 아니라 문을 따는 열쇠장이한테도 커다랗고 놀라운 능력이나 비상수단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어쩌면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한 소리를 내려고 밭은 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가능하면 목소리를 약간 낮추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사람의 기침 소리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 그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밖은 아주 조용했다. 부모와 지배인이 책상 옆에 앉아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거나 문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나아갔다. 그리고 의자를 떠나 문짝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꼿꼿이 섰다. 그의 발바닥에서 약간 끈적거리는 액이 분비되어 있었다. 그레고르는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긴장을 풀고 그대로 잠시 쉬었다. 그런 다음 문에 선 채 입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유감스러웠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으면 될까? 이빨 대신에 턱의 힘이 무척 셌다.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갈색 액체가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로 흐르더니 마루 위에 뚝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레고르의 방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레고르는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다. 모두들 그레고르 기운을 내라 하고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봐, 힘을 내라고 열쇠를 꼭 붙들어 하고 소리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그가 지금 애쓰는 것을 긴장한 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열쇠가 돌아가자 그의 몸도 빙빙 돌았다. 이제는 단지 입으로 열쇠를 꽉 물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열쇠를 그의 몸 전체로 누르기만 하면 되었다. 이윽고 찰칵 하고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숨을 돌리며 열쇠 장수가 다 무슨 소용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문 손잡이 위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내내 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아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우선 천천히 문의 모서리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더욱이 문 앞에 벌렁 낮아빠지게 되는 추태를 보이지 않으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이런 어려운 동작에 마음이 쏠려서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잠시 뒤 신음하듯 내뱉는 지배인의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배인은 문 옆에 가까이 있는 그레고르를 보았다. 그레고르를 바로 가까이에서 본 지배인은 반쯤 열린 입에 한 손을 갖다 댄 채 뒤로 어물어물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손질을 하지 못해 헝클어진 상태였다.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처음에는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다음에는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왔다. 그러다가 치마를 사방으로 풀썩 휘날리며 주저앉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레고르의 흉측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가슴에 묻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증오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마치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곧 집안을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뚱뚱한 가슴을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꽉 잠긴 한쪽 문에 기대어 있었다. 때문에 그의 몸은 밖에서 반쯤 보이고 옆으로 갸우뚱 기울인 머리가 그 위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런 자세로 여러 사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길 건너편으로 회색빛을 띤 커다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것은 병원이었다. 병원의 일부분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거리로 면한 전면에는 규칙적으로 나란히 창문이 뚫려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도 제법 굵어 보이는 빗방울이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아침을 먹고 난 접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하루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 식사였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 이 신문 저 신문을 몇 시간 동안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소위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사진으로 한쪽 손을 군도 위에 대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당당함과 군복의 위험에 대해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 옆으로 통하는 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있는 계단 입구가 내다 보였다. 또한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첫 머리도 보였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의식하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챙겨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지배인님, 제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행 자체는 무척 힘들지만 난 여행을 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배인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회사로 가실 겁니까? 그러실 거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거죠?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잘한 것을 헤아려 주신다면 앞으로 정신 차리고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지배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장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외무사원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무사원이 큰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생활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런 그릇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이렇다 할 만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배인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실정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장님보다도 지배인님이 이런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기업주라는 독특한 입장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 고용인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지배인님도 아시다시피 1년 365일을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저희 외무사원들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쉽고 터무니없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무사원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를 해명하거나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사전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서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불쾌한 증세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인님,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고는 입술을 위쪽으로 비틀어 올리며 들먹거리는 어깨 너머로만 그레고르 쪽을 돌아볼 뿐이었다. 그레고르가 얘기하는 동안 그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그레고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는 마치 방에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현관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거실에서 날쌔게 발을 뺐다. 동시에 그는 발바닥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펄쩍 뛰더니만 현관 입구의 방에서 계단 쪽으로 오른손을 길게 뻗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엾은 어린 양의 모습 같았다.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는 것을 피하려면 지금과 같은 기분으로 지배인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부모님은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오래전부터 그레고르의 부모는 그가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평생 동안 자기네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출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피로를 느끼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인지 장래일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바로 앞에 닥칠 일을 염려했다. 그는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장래가 바로 이것의 성패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 누이 동생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누이 동생은 매우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아직도 태연하게 누워있을 때 누이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울고 있었다. 여자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지배인이니까 누이 동생의 말에는 설복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이 동생이라면 현관문을 꼭 닫은 다음 현관에서 지배인을 붙잡고 서서 오늘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모조리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 누이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레고르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과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설사 무슨 말인가를 한다고 해도 10중 8구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리란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슬금슬금 문지방을 넘어서 지배인 쪽으로 가려 했다. 지배인은 우스꽝스럽게도 현관의 난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매달려 있었다. 그레고르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나직하게 소리를 지르며 수많은 작은 발을 깔고 그만 마루 위에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자마자 몸이 편안해지면서 어떤 쾌감이 밀려왔다. 그의 발밑은 딱딱한 마룻바닥이었다. 그의 발들은 아주 흡족할 만큼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었다. 심지어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애를 썼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만 같았다. 그는 무턱대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어머니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맞은편 마루 위에 몸을 흔들거리면서 누워 있었다. 그 순간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허공에 쭉 뻗으며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요! 아이고, 사람 살려요! 그러고는 그레고르를 더 자세히 보려는 듯 머리를 숙이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정신없이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뒤쪽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식탁이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식탁에 몸이 부딪히자 자기도 모르게 그만 식탁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바람에 식탁 위에 놓인 커피 주전자가 엎어져서 담겨있던 커피가 양탄자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레고르의 머릿속에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는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핥아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 몇 차례나 허공을 향해 입을 쫙 벌리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아버지 팔 안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때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재빨리 계단 위로 도망친 지배인은 난간 위에 턱을 걸쳐놓은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레고르는 될 수 있는 한 지배인을 붙들려고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지배인은 벌써 눈치를 채고 한꺼번에 몇 계단씩 뛰어내려 사라지고 말았다. 살았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배인이 도망치자 그때까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스스로가 지배인의 뒤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레고르가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지배인이 모자랑 외투랑 같이 두고 간 긴 의자에 놓여있던 지배인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들고 와서는 그레고르를 향해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곤 발을 동동 구르며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가 애원하는 말 따위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레고르는 그만 단념하고 머리를 돌리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굴러댔다. 몹시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더니 위험할 정도로 얼굴을 밖으로 쑥 내밀고는 두 손으로 감싼 채 하염없이 찬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골목길과 계단 사이로 세찬 바람이 휘몰아쳐 창문에 쳐진 커튼이 휘날렸고 책상 위에 있던 신문중 몇 장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날아떨어졌다. 아버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사나운 원시인처럼 쉿쉿 소리를 내며 그레고르를 사정없이 내몰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한 번도 뒷걸음질 치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작이 매우 느렸다. 만일 한 번에 휙 돌아설 수 있었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봐 겁을 내면서 언제 지팡이로 얻어맞을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레고르에게는 방향을 돌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뒷걸음을 치다 방향을 바로잡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며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돌리려고 기를 썼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동작은 너무나도 느렸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그가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것을 보자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팡이 끝을 사용하여 약간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안내해 주었다. 단지 지팡이로 몰아낼 때 쉿쉿 하는 소리만 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고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거의 다 돌아섰을 때 끊임없이 나는 쉿쉿 소리에 진저리를 치다 정신이 헷갈려서 그만 방향을 잘못 잡고 말았다. 너무나 지나치게 되돌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머리가 문 앞에 닿았다. 그러나 그대로 문을 통과하기에는 그의 몸집이 너무나도 불룩했다. 물론 그를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닫혀있는 다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었지만 그때의 아버지 상태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레고르를 빨리 그의 방으로 몰아넣으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다. 그레고르는 똑바로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없이 문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할 것 같진 않았다. 아버지는 그러한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를 쓰고 앞으로 몰아댔다. 그레고르의 뒤에서 아버지가 내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보아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 사실 그쯤 되고 보니 이젠 더 이상 농담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문을 향해서 돌진했다. 그의 몸 한쪽이 약간 들리는가 싶더니 문틈에 비스듬히 쓰러졌다. 한쪽 옆구리에 난 상처가 스치는 바람에 흰색 문에 더러운 얼룩을 남기고 말았다. 그의 몸은 문에 꽉 끼어 혼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한쪽에 달린 발들은 허공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으며 다른 발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마치 그를 구하기라도 할 것처럼 뒤에서 확 밀쳤다.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올랐다가 방 안으로 깊숙이 밀려 떨어졌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문을 밀어 쾅 하고 닫았다. 그러자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